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예요. 결혼 후 그저 지구지순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평생을 시집살이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얼마나 효자였던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제 편보다는 시댁 편을 들더라고요. 분갈 여유가 없어 시댁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죠.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돈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참으며 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학창시절부터 연애해 친구처럼 사귀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나서 굉장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인내심이 강한 편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죠. 아니, 아가씨, 또 제 화장품 썼어요? 아니, 이거 비싼 거 선물 받은 건데 홀랑 이걸 써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어머, 아니 언니, 가족끼리 나눠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걸로 그렇게 정색을 해요? 나 진짜 더러워서. 아, 더럽다뇨?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없이 매일 몰래 쓰니까 말하는 거죠. 어이구,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로 진짜 아침부터 꼭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기분 잡치게 해야겠어요? 남편에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여동생 즉 신우가 참 진상이었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신우는 퍽하면 제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 하면 시댁 가족들은 저를 비난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미운 오리 새끼였죠. 너는 뭘 그렇게 쪼잔하게 화장품 쓰는 걸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너도 참 너다.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려면 뭐하러 이 집에 붙어 있어? 얘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애고 넌 집에 있는 앤데 그건 좀 쓰면 어떻다고? 아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웃겨 언니도. 내가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거 하나 사다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진짜. 아니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매번 몰래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뭘 알지도 못해. 딱 보니 네가 그냥 엄한 애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구만. 에휴 됐어. 그만하자. 바람 잘 날 없네 정말. 남들은 신우이랑 그렇게 자매처럼 지낸다는데 넌 내가 옹졸한 건지 어쩜 이렇게 매번 쓰는 거 하나하나 뭐라고 하니? 몰래 쓰니까 그렇죠 어머니. 입장 바꿔서 제가 아가씨 물건 몰래 쓰면 아가씨랑 어머님은 얼마나 도둑 취급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나마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구박하고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나마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속물같이 말이죠. 이 집에 시집와서 버티고 있던 이상 그냥 내 입속과 실속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이 땅이며 집이며 다 누구 거겠니? 우리 장남 명석이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애들 비위 좀 맞추고 그래라, 어? 그래야 내가 집이며 땅을 넘겨주지 안 그래? 다 네가 잘해야 명석이 거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좀만 버텨. 우리도 돈 좀 모아서 분갈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명선이 비위 좀 잘 맞춰줘, 어? 늘 재산 가지고 시어머님은
저를 압박하셨어요. 모든 걸 물려줄 거다. 이 모든 게 다 장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었던 거죠. 시댁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시누이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도련님 빨래며 방 청소에 말이에요. 남편도 철저히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딱히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죠.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었어요. 시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루하루 자책 속에 살았던 나날들이었더라고요. 예, 오늘 그릇들 좀 다 닦아라. 저기 선반에 있는 거랑 등등 해가지고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말려. 오늘 저거를 다요? 아, 저 오늘 저녁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할게요, 어머님. 아니면 아가씨 보고 오늘 하라고. 어머, 얘는? 걔가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니? 공주처럼 살아서 살림의 살자도 몰라. 알겠어? 네가 해야지 누가 하니? 아무튼 전 오늘은 안 돼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동창회 가야 한다고. 오늘 안 닦아도 되는 것이니 내일 하든지 할게요. 아주 얘가 요새 말대답이 늘었어. 하라면 해야지. 뭘 다른 날 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든? 아니 언니, 엄마가 하라잖아요. 언니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언제 하니마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겨서. 아가씨, 말 웃기게 하네요. 제가 집에서 놀아요? 아가씨 빨래하고 이 큰 집 살림하면 하루 다 가요. 제가 놀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서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 언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그렇게 또박또박 못하겠다고 하냐고요. 아우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뭐 살림 시키겠나? 안 그래 엄마? 내 말이 틀려? 웃겨 정말. 뭐라고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빠 와이프고 새언니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말 막 못하는 줄 아나? 아유, 그만해. 얘 됐어. 내가 그릇 닦을 테니 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뭐 하나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공격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꼭 외출을 하고 싶었기에 모든 걸 무시하고 외출을 했어요. 늘 살림만 하고 바깥 생활을 안 하다 보니 이런 여유조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나게 수다도 떨 무렵 집에서는 전화벨이 수십 통 울리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아니 수지야, 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계속 온다. 남편이 찾나? 아님 혹시 시댁? 아니 오랜만에 노는 건데도 그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무서워서 널 어떻게 불러 우리가. 괜히 눈치 보인다 야. 얼른 전화 받아봐. 어? 불편해서 그래. 괜찮은데. 남편이 그냥 오늘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하는 건가 봐. 나가서 금방 받고 올게. 민망한 채로 나가서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평소엔 단둘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100% 옆에 시댁 식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하지만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참기 힘들었거든요.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엄마가 그릇 닦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렸다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한 줄 알아? 빨리 들어와. 지금 네가 놀 때야? 남들은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가 놀 때냐고. 당장 들어와. 안 그럼 문 잠가버릴 줄 알아? 뭐? 말 다 했어? 네가 인간이니? 평생 아껴주고 지켜줄 거라더니 내가 너네 집 가정부야? 네가 알아서 해. 문을 잠그든지 말든지. 나도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이게 어디 와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어? 전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그날 친정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데리러 와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전화로 그렇게 소리치던 패기는 없어지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댁에선 큰 소리치고 저와 단둘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어젠 엄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렇다고 외박을 하냐?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 우리 조금만 있으면 분 갈 거니까 참아. 내가 진짜 그땐 너 모시고 살게. 집에서만 그냥 제발 참아줘. 우리 엄마 알잖아. 나 정말 헷갈린다. 내가 너한테 시집을 온 건지 아니면 그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건지. 아가씨도 얼마나 싹수 없는 줄 알아?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지 엄마 옆에 붙어서 빽빽거리긴 하고 내 화장품 몰래 쓰긴 하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자기 그거 알아 몰라? 알아. 막내딸이라고 엄마가 곱게 키워서 그래. 걔가 원래 좀 그렇잖아. 미안해. 내가 다 사과할게, 어? 참아, 네가. 뒤에서 겨우겨우 달래주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집에 들어왔죠. 화가 많이 났지만 당장에 이렇게 비는 남편을 보고 다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미 마음을 먹고 간 상태여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어머, 언니 들어왔네요? 어제 그렇게 안 들어오고 오빠랑 아예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노는 게? 뭐라고요? 어젠 친정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가씨, 그만해요. 나도 지금 할 말 많은데 엄청 참고 있으니까. 네가 참는 게 뭔데? 그깟 그릇 한번 닦으라고 했다고 집을 나가? 너도 참 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넌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알겠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애가 옹졸하니? 이래서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수지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적 없잖아요, 네? 참아요. 언닌 좋겠어요. 잘못하면 저렇게 가운데서 감싸주는 남편도 있고. 참나.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정말 할 말이 많았지만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도 내 팔자겠거니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서는 달랐어요. 의사이기도 했고 저와는 달리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어서 와요. 우리 둘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고울까? 예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저도 명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아 보여요.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하네.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얼른 천천히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요. 동서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의사답지 않게 소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저는 너무 고마웠죠. 낯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제가 형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죠?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그럼 나도 편하게 말 놓을게, 동서. 사교적이고 정말 좋다. 제가 언니가 없거든요. 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우리. 아, 맞다. 이거 제 명함인데 나중에 저희 병원 오세요. 제가 레이저 한번 해드릴게요. 형님은 피부톤이 고와서 레이저 한두 번만 받아도 금방 밝아지실 거예요, 안색이. 받으세요.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는 저에게 병원에 와서 레이저를 해주겠다며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자매가 없는 동서는 절 잘 따르기도 했고, 저 역시 시댁에 의지할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서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 동서가 참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선 동서를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집안이죠?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 둘째 새언니네 피부과 가서 우리 엄마랑 나랑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까? 우리가 시댁 식구인데 뭐 어쩌겠어. 그럴까? 그래.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가 가서 좀 대접받으면 지도 좋지 뭐. 그래, 전화 한번 넣어봐라. 아유, 아서요. 동서가 일하는 곳인데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가서 실수를 하면 직원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 언니는 빠져요. 새언니가 언니는 레이저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요? 웃겨 진짜. 우리한텐 그런 말도 없던데. 안 그래요, 엄마? 아니, 신우랑 시엄마는 우린데 왜 언니 보고만 레이저를 받으러 오라고 해? 안 되겠어. 전화해야지. 안 그래? 그래. 전화 좀 넣어봐라. 우리도 한번 가서 받아본다고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원장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서가 의사인 것을 이용해 본인들에게 실수를 할 것을 종용했고, 동서는 처음에는 신우야 시어머니의 부탁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했고 너무 완강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오세요. 이날 제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날 오시는 걸로 할게요. 이왕 오시는 거 형님도 같이 오세요. 동서는 고맙게도 저까지 같이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전 미안해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바쁘고 일하는데 굳이 저까지 레이저를 지금 꼭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날 동서네에 다녀온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꼭 안 해도 되는 비교를 해가면서 좋아하셨죠. 사실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직인 저와 의사인 동서를 비교하는 모습에 말이에요.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 안 그러니? 아니 어쩜 레이저 한번 받았다고 얼굴 탱탱해진 것 좀 봐. 며느리 덕 보니까 너무 좋다.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런 복이 있는 건지.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들인 것 같다니까. 안 그러니? 당연하지, 엄마. 무직인 첫째 새언니랑 같아. 확실히 원장 시댁이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봤지? 정말 깍듯하잖아. 아, 새언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다고요. 하긴 언니는 집안일도 그렇고 할 일이 많죠? 이해해요. 어머님의 며느리 비교에 주눅이 들었지만 동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비교되는 것도 컸었고요. 신우의 말이 얄미웠지만 뭐 도리는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동서가 따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말이에요. 전 동서의 부름에 불이 나게 나갔어요. 사실 동서의 인성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동서, 웬일이야?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사실 동서랑 무척 친해지고 싶었거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같이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형님도 레이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원래는 형님 먼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바쁜데 나까지 가서 뭐해.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줘. 알겠지?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 맞다. 제가 형님 보자고 한 이유는 혹시 형님 취직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희 아빠 회사에 격리 직원을 한 명 구하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요. 괜찮으시면 제가 형님 추천해 볼까 하는데 혹시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말? 아니, 없는데. 나 경력도 없고 그런데 괜찮아? 나야 너무 좋지. 사실 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경력도 없어서 고마워. 제가 그럼 형님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배우면 다 하는 거죠. 그럼 하시는 걸로 알게요. 다행이다. 저희 아빠 회사는 작지만 진짜 알차거든요. 아마 형님도 만족하면서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해요. 혹시 못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동서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사실 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와서 할 수 있는 경력도 없었고 계속되는 집안일에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동서가 너무 고마웠죠. 시댁에선 제가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름 동서 소개라고 하니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일을 하긴 뭘 하냐? 혹시라도 네 동서 망신시키려거든 가지도 마. 아니 자격증도 없는 애가 무슨? 자격증이 왜 없어요? 그래도 취직하려고 컴말 자격증은 다 따놨었죠. 걱정 마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할게요. 이제 저도 일 다니니까 집안일은 좀 분담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 다니고 그러니까 집안일에 많이 신경 못 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뭐 방법은 없었죠. 제가 바빠짐에 따라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까지 집안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리고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집안 행사나 이런 거는 일을 좀 분담하죠? 아주버님이랑 자기도 얼른 와서 전도 붙이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형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했어? 안 그래? 서로 해야죠. 어머, 언니도? 이건 새언니들이 해야죠. 무슨 우리까지? 그러려고 며느리인 거 아니에요? 좀 오버한다, 둘째 새언니. 막말로 저희가 할 이유는 없죠. 아가씨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안 그런가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아가씨도 거들으세요. 동서는 저와 달랐어요. 할 말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얼마나 똑부러지던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저와 달리 많이 배운 동서는 뭐든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런 모습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만이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슬슬 동서에게도 본인들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사 며느리라고 우쭈쭈 하던 분들도 동서가 점점 할 말을 하게 되자 서서히 밉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전 철저히 동서 편이었어요. 동서가 오면서부터 정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 됐다. 내가 하면 되지. 그걸 꼭 아들들을 시켜야겠니? 너도 참. 너 일하는 건 알겠는데 내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어머, 왜요? 어머님, 같이 해야죠. 저희 집은 무조건 같이 해요.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참나, 며느리가 시집을 오려고 하면 좀 이런 거 저런 거 눈 감을 줄도 알아야지. 어쩜 저렇게 반반하려고 해? 웃겨 정말. 아가씨, 시집 가면 꼭 아가씨가 다 아는 집으로 시집 가길 바랄게요. 아가씨가 말한 게 이런 집인 거죠? 그렇게 빌게요. 동서는 웃으면서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워낙 똑부러지니 도련님도 동서 손에 잡혀 별말을 하지 못했죠. 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던 것들이 동서 한 명의 도움으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될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동서를 못마땅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동서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아니, 새언니, 저도 큰 새언니 다니는 회사 소개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생활도 너무 지치고 이직하고픈데 나이도 나이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언니 입김이면 저도 새언니처럼 취직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이미 티오가 다 나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라서 그렇게 사람을 뽑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봐도 참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동서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괜히 저를 취직시켜서 동서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서는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동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걔도 웃긴다 아주. 의사면 다지. 그런 부탁을 거절해? 가족이 좀 도움 좀 달라는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니? 걔가 우리 집을 한참 우습게 봐도 우습게 보고 있어. 안 그래? 자기가 의사면 다지.
뭐 그리 잘났다고 거절을 해? 해달라면 해줘야지. 내 말이, 엄마, 아주 새언니 웃긴다니까?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했어. 안 그래? 애초에 시댁의 매운맛 좀 보여줘야 했는데.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무슨, 동서가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해서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동서가 못하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죠.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 불편하네요, 정말. 지금 언니는 취직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 같은 며느리라 편든다 이거지? 언니, 잘 생각해요. 재산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 그깟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진짜 웃긴다. 시집 안 가요, 아가씨? 참나. 시어머니는 기가 찾았는 듯 쳐다봤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일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들렀죠. 하지만 동서는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편이었고요. 너 왜 얘 취직 못 시켜준다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 잘 말해서 얘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 회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야 티오가 나서 그렇게 해드린 거지만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 같은 며느리니까 연대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더러워서 진짜. 아, 그래, 자기야. 아버님한테 한 번만 부탁해봐. 명순이 그래도 일 이직도 해야 하는데, 어? 자기가 말 좀 잘해봐. 자기 왜 그래? 나랑 끝내고 싶어? 죄송하지만 취직 못 시켜드리네요. 그리고 이런 일로 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는 이 말만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동서를 붙잡으러 나갔죠. 기가 막혔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서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사 며느리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전 솔직히 동서가 저희 가족이 되는 건 좋지만 나름 마음속으로 도망쳐 이런 말을 외쳤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이 그 정도였거든요. 결혼식 당일 남편과 저는 혼주인 어머니와 따로 출발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식 직전에 도착한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드레스 입은 동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휘젓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히 동서를 말리더라고요. 하객들도 눈이 휘둥그레 했고요.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님도 고정하시고요. 동서도 진정해, 어? 자기야, 좀 말려봐, 어? 아휴. 다시 말해봐, 이 아줌마야, 어? 뭐라고 했어? 내가 참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 당신이랑 당신 딸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냐고? 나 우리 엄마 아빠 탓하는 거 못 참아, 알아? 당신은 그렇게 잘나서 딸년을 이따위로 키우셨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 같으니라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참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야말로 아주 어이가 없어. 아유, 아파라. 결혼 장사 잘한다고? 그래. 의사 며느리 하나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어째요? 이미 그 속을 알아버렸는데.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들 돌아가 주세요. 이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결혼 파투 냅니다.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 같으니라고. 당신이랑도 끝이야. 반품한다. 당신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에서 하객이 박수갈채가 이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보아하니 어머님은 결혼식장에 와서도 계속 시누이 취직 자리를 청탁하셨고, 동서가 안 된다고 하자 사돈 어른들께 딸내미를 이렇게 키우셨냐고 한마디도 모자라 언성을 높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며느리라 내가 받아들인 거지,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한다나?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동서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결혼식장에서 이 난리를 치고 파혼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챙겨 결혼식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런 동서가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집을 걸러다는 게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에 다시 오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동서를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안절부절 못했고요. 잘 됐어. 우리 집에 설설기지 않을 거면 애초에 결혼 생각도 말아라. 고분고분해야 부려먹을 맛이 나지. 아유, 기센 것. 그래,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여자는 많다. 아유, 지겨워. 내가 그렇게 막 우리 부려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분고분하다뇨? 며느리가 무슨 종인가요? 아, 정말 저도 못해 먹겠네요. 어머님 그런 마인드.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엄마 심란한데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 얼른 사과드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각성이 되더라고요. 이 집에선 나도 못 살겠다. 평생 나도 이 집에 있다면 그냥 이 시자 집안의 노예가 되겠구나 말이에요.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배출했어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뭐? 사과드려? 참, 이혼하자. 나도 여기선 못 살겠다. 동서가 파혼한 것처럼 난 이혼해야겠어. 그 잘난 이 집 식구들끼리 잘해봐. 아줌마, 잘 살아보세요. 저도 여기 며느리 은퇴합니다. 당신이랑도 끝이야.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었는지 참 후회스럽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이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봐. 그럼 전 이만 빠집니다. 뭐라는 거예요, 언니? 어딜 가요? 밥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오빠, 언니 좀 말려봐, 어?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쟨 또 왜 저래?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머리 아픈데 정말 너까지 그럴래? 얼른 안 들어와? 전 시댁 식구들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정신적으로 절 막대한 시어머니와 신우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어요. 동서 덕분에 모든 걸 각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잃으셨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로 살 자신이 없기에 벗어났죠. 동서가 저를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동서랑은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 탓에 금방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전 아직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제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동안 시댁에서 종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날개를 단 것 같이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살림해주는 식물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참히 뿌리쳤죠. 아마 그렇게 끔찍한 본인 식구끼리 잘해먹고 살고 있겠죠. 그 집에서 나오니 세상 모든 게 행복하게만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긴 세월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권선징악이더라고요. 도련님과 남편은 한순간에 파혼남과 이혼남이 되었죠. 아마 시어머니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이 글을 쓰면서 옛 생각이 났지만 지금은 웃음으로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시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뇌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천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밀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끌어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궁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 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